우리가 극혐하고 있는 우병우이기 때문에 생김새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표정이나 언행에 있어서 뭐 저런 XX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잖아요. 뭘 해도 째려보는 것 같고, 뭘 해도 띠꺼운 것 같고, 그 왜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볼 때마다 같이 화가 나고. 특히 그 기자 딱 째려봤을 때. 레이저 쏠 때 그런 것들만 보이죠. 우리 보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우병우가 그 팔짱 끼고 그 여유로운 모습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많이 놀랐어요. 그 전에 기자를 째려볼 때 그 눈빛이랑 너무 온화한 후배들을 대하는 그 완전 다 녹여주는 그 눈빛이 더 소름 끼쳤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 우병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병우의 양력이랄까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병우는 67년생이에요. 올해가 지금 201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0살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만 49세. 근데 우병우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발견이 돼요. 일단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법대. 네. 우병우는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고도근시예요. 원래 고도근시가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7 이상이 돼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 사유가 없어졌어요. 병역 면제하는 항목에 고도근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에 했던 황교안 씨의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상태로 군대도 못 갈 정도의 상태로 두드러기가 심했던 사람이 나중에 깨끗이 나와버려. 아, 어떠한 병력도 없이. 네. 물론 우병우가 안경을 쓰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군 기피 의혹을 살만합니다. 실제로 군대를 못 갈 정도의 고도근시였다라고 하면 사회생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군대가 면제가 되고 나니까 눈이 좋아져 버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이 198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84년부터 이게 84학번인 거죠. 84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사시 합격한 게 8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7년생인데 87년에 합격했잖아요. 만 21살에 사시 합격하는 거죠. 네, 서울대 졸업하기도 전에 학생 그렇죠. 신분으로 합격을 했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병우의 대체적으로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우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 꽤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사회를 이루는 근간에 있어서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면서 그중에서도 꽤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병우가 갖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는 출세 가도를 달려와요. 87년에 29회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 거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그러면 대구, 창원, 수원 지검들을 돌아다닙니다. 원래 검사들은 파견직으로 네. 지방을 막 돌아다녀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올라서는 게 99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도 겸임도 하고 2001년에 승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부장검사로 부부장검사 다음에 나중에 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다음에 2005년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일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이 시기에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하게 되는 핵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스펙은 일단 출생도 영주고등학교라고요. TK 출신이에요. TK의 본류를 타고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검사들이 달릴 수 있는 출세가들을 쫙 달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검찰의 직제를 하나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니까. 네. 검찰 직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노량진 같은 데 가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검찰은 검찰직, 법원직처럼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검사는 사법고시 합격하자마자 기본적으로 5급 사무관, 그 사법연수원생 때도 이미 직급이 생기는 거예요. 5급 사무관이 되고 검사로 임용되는 순간에 4급 서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직급이 3급 부의사관급이라고 해서 부부장 검사가 되고 2급이 이사관급인데 이게 부장 검사가 되고요. 1급이 관리관급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일반적인 직제로는 차장 검사가 되고 차장 검사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차장 검사가 되면 군대로 말하면 대령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을 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검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직제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그 차장 검사가 군대에서 소장, 중장까지는 맞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 직제로서 의미가 아니고 검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대령까지 달고
별을 달게 되면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하죠. 지검장, 고등 검찰청이 있고 그 밑에 지방 검찰청이 있는데 그 지방 검찰청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병우가 특이한 점이 검사장 승진을 못해요. 2급에서 멈췄네요. 근데 그 우병우가 승진을 못한 이유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랑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거물급을 사실 살해에 가까운 정도로 공범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장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근데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첫 번째 문제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화합 못하는 스타일. 주변에 그래서 적이 많았군요. 집안에서의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패 없이 달려온 엘리트가 겪는 좌절일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 때 잘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못한 상태로 어쨌건 간에 권력이 개가 돼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검찰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게 2013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사실상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해요. 근데 우병우는요. 결혼을 굉장히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되게 잘하는 케이스예요. 최순실과 연관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돈이 많으신 그 바닥에서는 큰 손이신 분. 그렇다고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딸이 없는 집안에서는 우병우 같은 권력을 이용한 뭔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위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엄청나게 밀어줬겠죠. 그래서 우병우는 이번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개인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이요? 에? 와. 박근혜 씨 신고 재산이 30억이 안 됩니다. 물론 등록만 이렇게 된 거죠. 우병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판이 뇌물은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소문도 없다. 그러면은 순전히 와이프네 그쪽에서 집안에 받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 아니 검사 월급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거 안 되잖아요. 뭐 증여, 양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가 갖고 있는 생각에는 진짜로 권력을 쥐고 싶었던 권력 지향적인 느낌이 너무 강한 인물형이에요. 돈은 충분히 있다. 뭐 돈 그까이 거 뭐. 그런데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하는 그 열망이 되게 강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병우가 갖고 있는 일종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체 내 동기들이 있으면 무엇이 못하간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점이 권력에 대한 증오 복수심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준 박근혜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청와대에 처음에는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비서관 역할을 너무 잘한 나머지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오다를 주면 굉장히 많이 그 미션 수행을 잘했을 겁니다. 우병우 스타일로 보면. 그러면서 바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50이 안 된 나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는 정도의 변호사 생활이 좌절은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지검장, 고검장 같은 검사장을 하면 뭐해.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꿈꿔왔던 일종의 처음에 꿈꿔왔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 같은 꿈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지하철 중에 급행 있죠. 급행 타고 간 느낌으로 도착했을 거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하다못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도 민정수석이 다 검증을 해줘야 돼. 우리나라에 나가는 모든 사정기관은 다 똑같습니다.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장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모든 임명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민정수석실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박근혜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식의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민정수석 중에 한 분이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풀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무슨 장관이나 이런 자리가 결혼이 생기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와대 수석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낙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인사검증위원회가 열려서 그렇죠. 민정수석의 어떤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다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이명박 때도 그런 시스템은 망가진 거죠. 이미. 그렇죠. 그때도 망가져봤죠. 노무현이 한 건 다 싫어. 그러니까. 그런 기조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병우는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자기를 버렸던
그 검찰 고위층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쪽 놈들이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자기를 승진에 탈락시켰던 그 검찰 수뇌부에 대한 미움 같은 것도 굉장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황교안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확신범이다. 그리고 박근혜도 확신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병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병우는 확신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병우과는 어떤 거냐면은 전형적으로 우병우의 뇌를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법을 잘 지키는 애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준법. 우리 국민들한테 준법 요구하면서 시위도 평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법은 일반 도로교통법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법은 헌법이잖아요. 네. 헌법에서 상위 개념임에 불구하고 얘는 법을 잘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법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각지대가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행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공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검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잘 지킨다는 것보다 확신범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확신범인 애들은 위법을 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확신범이고 네. 얘는 위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위법은 안 해. 근데 위법과 준법 사이에 하나가 더 있죠. 편법주의자의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걸 봤어요. 보통 그 청문회 나온 증인들이 메모를 안 합니다. 관례적으로. 메모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준비를 다 해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즉흥적으로 답하는 게 청문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우병우는 메모를 하니까 야당 의원이 메모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위원장이 메모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긴 내버려 두자 이렇게 그 약간 잠깐의 실갱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메모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적고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굉장한 몸부림 같은 거를 보여줘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최순실과 알았을 거라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당황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세상에 정말 사이코적인 악마가 아니고는 일개 개인은 다 겁먹게 돼 있습니다. 그 우병우 난 눈빛에서 싸가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떨고 있는 사슴을 한 마리를 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편향적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악마적이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보니까 그게 악마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법을 피해가면서 내가 감옥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그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얘는 엘리트에다가 특권의식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굉장히 난감해지거나 뭐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그 조바심들이 얼굴을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생김새가 그 경직된 것이 싸가지 없게 보이게 하는 어떤 휴광 효과가 있는 거지. 우병우도 굉장히 떨고 있다는 걸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드네요. 그래서 정말 단어 하나가 뭔가 잘못 삐끗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주류에서 공부도 최고로 잘했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출세가도로 달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변호사 잠깐 생활할 때도 느꼈을 분노심이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 강제로 떨궈져 나오고 감옥을 살지도 몰라요. 이 사람한테 인생 최고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사건을 조작했건 어쨌건 감옥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경직돼 있으니까 얼굴에서 웃음기를 어떤 여유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가 폐양무도한 권력을 부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악마를 보지만 정반대로 보면 그도 엄청나게 떨고 있다는 게 안 보이더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변호사랑 검사로서 항상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질문 받는 입장이 됐을 때 그런 생소함 같은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들을 이제 다 튕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작용한 게 아닐까. 그렇죠. 네.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그 우병우 장모의 사건 자체도 이게 먼저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얘기가 되던 것이 언론에 흘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누군가 자기를 음해하고 뭔가 자기의 적이 주위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예. 위기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우병우가 검찰에 출두할 때
여기자를 째려보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우병우를 악인화 시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떨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자기도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겪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자기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왔을 거 아니야. 딱 차에서 내려서 도착하고 조금 걸어오자마자 어떤 여기자가 가장 먼저 튀쳐나오고 우르르 달라붙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뭔 질문을 하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자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측면, 그러니까 버러지 같이 쳐다봤다기보다는 어떤 놀래는 한 측면이라고 봐요. 예, 이거 뭐지 하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놀라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우병우가 했던 말 중에 그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또 비슷한 거짓말도 하나 했죠. 조선일보가 찍어낸 특종 사진에 보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요. 요거는 추워서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안이 느껴져서라고 그랬는데 일단 우병우가 입고 있던 옷이 검찰들이 입는 옷이에요. 입고 들어간 옷이 아니고 검사들이 밤새워서 취조 같은 거 할 때 추우니까 입는 그런 옷을 우병우가 입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들어간 놈한테 그 옷을 입혀주는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팔짱은 제가 봤을 때는 습성입니다. 저도 팔짱 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손이 막 자꾸 움직여서 대화를 해야 될 때 내 감정을 숨겨야 될 때는요. 팔짱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할 때 열변을 토할 때는 팔을 막 흔들고 막 그렇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네. 근데 굉장히 냉철함을 유지해야 될 때는 팔짱 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습관이 그 사진으로 저는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전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검찰들 앞에서 지금 훈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이지만 그거는 추워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청 낭방이 잘 안 되나요? 잘 될걸요, 아마? 자, 어쨌건 우병우는 감옥에 갈 것이 확실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삐뚤어진 엘리트들이 사회에 주는 폐악 같은 거에 대한 얘기로 저는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해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는 출세 가도를 달려와요. 87년에 29회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 거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그러면 대구, 창원, 수원 지검들을 돌아다닙니다. 원래 검사들은 파견직으로 네. 지방을 막 돌아다녀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올라서는 게 99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도 겸임도 하고 2001년에 승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부장 검사로 부부장 검사 다음에 나중에 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검사 다음에 2005년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일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이 시기에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하게 되는 핵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스펙은 일단 출생도 영주고등학교라고요. TK 출신이에요. TK의 본류를 타고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검사들이 달릴 수 있는 출세가들을 쫙 달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검찰의 직제를 하나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니까. 네. 검찰 직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 노량진 같은 데 가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검찰은 검찰직, 법원직처럼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검사는 사법고시 합격하자마자 기본적으로 5급 사무관, 그 사법연수원생 때도 이미 직급이 생기는 거예요. 5급 사무관이 되고 검사로 임용되는 순간에 4급 서기관이 됩니다. 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직급이 3급 부의사관급이라고 해서 부부장 검사가 되고 2급이 이사관급인데 이게 부장 검사가 되고요. 1급이 관리관급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일반적인 직제로는 차장 검사가 되고 차장 검사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차장 검사가 되면 군대로 말하면 대령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을 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검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직제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그 차장 검사가 군대에서 소장, 중장까지는 맞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 직제로서 의미가 아니고 검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대령까지 달고 별을 달게 되면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하죠. 지검장, 고등검찰청이 있고 그 밑에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그 지방검찰청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병우가 특이한 점이 검사장 승진을 못해요. 2급에서 멈췄네요? 근데 그 우병우가 승진을 못한 이유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랑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거물급을 사실 그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지검장, 고검장 같은 검사장을 하면 뭐해.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꿈꿔왔던 일종의 처음에 꿈꿔왔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 같은 꿈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지하철 중에 급행 있죠. 급행 타고 간 느낌으로 도착했을 거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하다못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도 민정수석이 다 검증을 해줘야 돼. 우리나라에 나가는 모든 사정기관은 다 똑같습니다.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장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모든 임명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민정수석실이 그런 업무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박근혜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식의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민정수석 중에 한 분이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풀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무슨 장관이나 이런 자리가 결혼이 생기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와대 수석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낙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인사검증위원회가 열려서 그렇죠. 민정수석의 어떤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다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명박 때도 그런 시스템은 망가진 거죠, 이미. 그렇죠. 그때도 망가져봤죠. 노무현이 한 건 다 싫어. 그러니까. 그런 기조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병우는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자기를 버렸던 그 검찰 고위층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쪽 놈들이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자기를 승진에 탈락시켰던 그 검찰 수뇌부에 대한 미움 같은 것도 굉장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황교안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확신범이다. 그리고 박근혜도 확신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병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병우는 확신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병우과는 어떤 거냐면은 전형적으로 우병우의 뇌를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법을 잘 지키는 애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준법. 우리 국민들한테 준법 요구하면서 시위도 평화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법은 일반 도로교통법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법은 헌법이잖아요. 네. 헌법이 상위 개념임에 불구하고 얘는 법을 잘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법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각지대가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행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공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검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잘 지킨다는 것보다 확실히 우리가 극혐하고 있는 우병우이기 때문에 생김새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표정이나 언행에 있어서 뭐 저런 XX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잖아요. 뭘 해도 째려보는 것 같고, 뭘 해도 띠꺼운 것 같고, 그 왜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볼 때마다 같이 화가 나고. 특히 그 기자 딱 째려봤을 때. 레이저 쏠 때 그런 것들만 보이죠. 우리 보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우병우가 그 팔짱 끼고 그 여유로운 모습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많이 놀랐어요. 그 전에 기자를 째려볼 때 그 눈빛이랑 너무 온화한 후배들을 대하는 그 완전 다 녹여주는 그 눈빛이 더 소름 끼쳤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 우병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병우의 양력이랄까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병우는 67년생이에요. 올해가 지금 201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0살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만 49세. 근데 우병우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발견이 돼요. 일단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법대. 네. 우병우는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고도근시예요. 원래 고도근시가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7 이상이 돼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 사유가 없어졌어요. 병역 면제하는 항목에 고도근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전에 했던 황교안 씨의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상태로 군대도 못 갈 정도의 상태로 두드러기가 심했던 사람이 나중에 깨끗이 나와버려. 어떠한 병력도 없이. 네. 물론 우병우가 안경을 쓰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군 깊이 의혹을 살만합니다. 실제로 군대를 못 갈 정도의 고도근시였다라고 하면 사회생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군대가 면제가 되고 나니까 눈이 좋아져 버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이 198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84년부터 이게 84학번인 거죠. 84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사시 합격한 게 8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7년생인데 87년에 합격했잖아요. 만 21살에 사시 합격하는 거죠. 네, 서울대 졸업하기도 전에 학생 그렇죠. 신분으로 합격을 했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병우의 대체적으로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우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 꽤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사회를 이루는 근간에 있어서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도 꽤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병우가 갖는 살해에 가까운 정도로 공범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장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근데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첫 번째 문제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화합 못하는 스타일. 주변에 그래서 적이 많았군요. 집안에서의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패 없이 달려온 엘리트가 겪는 좌절일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 때 잘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못한 상태로 어쨌건 간에 권력의 개가 돼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검찰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게 2013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사실상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해요. 근데 우병우는요. 결혼을 굉장히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되게 잘하는 케이스예요. 최순실과 연관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돈이 많으신 그 바닥에서는 큰 손이신 분. 그렇다고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딸이 없는 집안에서는 우병우 같은 권력을 이용한 뭔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위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엄청나게 밀어줬겠죠. 그래서 우병우는 이번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개인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이요? 와. 박근혜 씨 신고 재산이 30억이 안 됩니다. 물론 등록만 이렇게 된 거죠. 우병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판이 뇌물은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소문도 없다. 그러면은 순전히 와이프네 그쪽에서 집안에 받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 아니 검사 월급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거 안 되잖아요. 뭐 증여, 양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가 갖고 있는 생각에는 진짜로 권력을 쥐고 싶었던 권력 지향적인 느낌이 너무 강한 인물형이에요. 돈은 충분히 있다. 뭐 돈 그까이 거 뭐. 그런데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하는 그 열망이 되게 강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병우가 갖고 있는 일종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체 내 동기들이 있으면 무엇이 못하간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점이 권력에 대한 증오 복수심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준 박근혜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청와대에 처음에는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비서관 역할을 너무 잘한 나머지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오다를 주면 굉장히 많이 그 미션 수행을 잘했을 겁니다. 우병우 스타일로 보면. 그러면서 바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50이 안 된 나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는 정도의 변호사 생활이 좌절은 있었지만 확신범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확신범인 애들은 위법을 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확신범이고 네. 얘는 위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위법은 안 해. 근데 위법과 준법 사이에 하나가 더 있죠. 편법주의자의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걸 봤어요. 보통 그 청문회 나온 증인들이 메모를 안 합니다. 관례적으로. 메모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준비를 다 해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즉흥적으로 답하는 게 청문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우병우는 메모를 하니까 야당 의원이 메모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위원장이 메모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긴 내버려 두자 이렇게 그 약간 잠깐의 실갱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메모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적고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굉장한 몸부림 같은 거를 보여줘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최순실과 알았을 거라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당황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세상에 정말 사이코적인 악마가 아니고는 일개 개인은 다 겁먹게 돼 있습니다. 그 우병우 난 눈빛에서 싸가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떨고 있는 사슴을 한 마리를 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편향적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악마적이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보니까 그게 악마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법을 피해가면서 내가 감옥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그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얘는 엘리트에다가 특권의식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굉장히 난감해지거나 뭐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그 조바심들이 얼굴을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생김새가 그 경직된 것이 싸가지 없게 보이게 하는 어떤 휴광 효과가 있는 거지. 우병우도 굉장히 떨고 있다는 걸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드네요. 그래서 정말 단어 하나가 뭔가 잘못 삐끗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주류에서 공부도 최고로 잘했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출세가도로 달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변호사 잠깐 생활할 때도 느꼈을 분노심이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 강제로 떨궈져 나오고 감옥을 살지도 몰라요. 이 사람한테 인생 최고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사건을 조작했건 어쨌건 감옥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경직돼 있